안녕하세요.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보는 창, 김창현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여러 가지로 사건들이 한꺼번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 선거는 성큼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요즘 저는 전쟁이 벌어졌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두고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가는 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여부가 관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란 세력들의 총궐기라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합니다. 김창현의 창은 5월 개편을 통해 보다 알차고 재미있게 여러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 방송인데요. 화요일은 정치 분야, 목요일은 국제 분야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줄 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은혜 K평화 연구위원인데요. 뉴스 브리핑을 담당하고 대선 기간에는 후보 검증을 아주 맵고 짜게 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화요일은 대선 특집 인물 탈곡기, 그리고 목요일에는 세계를 보는 창 W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처음 진행할 대선 특집 인물 탈곡기 이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인물 탈곡기. 사실 제목만 들어도 다들 짐작은 하실 것 같은데요. 대선 주자 혹은 대선 기간 동안 이슈가 됐던 인물들을 나달 털듯이 아주 탈탈 털어서 그 사람의 알맹이를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선에서 사실 누구를 찍게 만든다라기보다는 야, 저 사람은 정말 찍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게끔 방송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다소 편파적일 수 있다는 점 시청자분들께 미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예. 오늘 첫 순서 가장 먼저 누구를 탈탈 털려고 하십니까? 네, 평생 국민의힘의 당비죠. 당비 예. 1,000원 한 장 낸 바 없다는 한덕수 후보는 아니고요. 예. 그 후보와 단일화를 강요받고 있는 우리 김문수 후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현재 두 사람은 뭐 단일화 때문에 아주 국민의힘이 시끄럽다는데 현재 상황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네, 아무튼 김문수 후보가 지금 당내 주류인 지도부를 상대로 어려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후보는 당내 지도부가 빚독촉하듯이 단일화를 요구해서 배신감이 크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도부의 월권과 이 비협조 때문에 오히려 단일화가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지금 잡아놨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자신의 당무 우선권을 박탈하고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는 쿠데타다, 이렇게까지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이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소위 말하는 당내 주류의 입장은 뭡니까 그러면 지금?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 한마디로 정리가 될 수 있겠는데요. 당무 우선권을 논하기 전에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너는 한덕수와 단일화용이지 여기서 좀 그만해라. 우리 말 듣고 단일화 나서라라는 말입니다. 다른 의원들도 김 후보에 대해서 김문수한테 사기당했다, 김문수가 변했다,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좀 당혹감과 배신감을 감추지 않고 있는 분위기예요. 근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당 후보를 두고 딴 데서 좀 후보를 갖다 데려와서 단일화하겠다라는 말은 후보 바꾸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사실 김문수 후보가 일찌감치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기는 하죠. 그런데 지켜보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는 너무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 내란 수괴를 배출한 내란 정당이잖아요. 네. 그러면 후보 자체를 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지금 오늘 몇 시간 전이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윤석열이 김문수를 앞세워서 한덕수와 단일화시키려고 이렇게 꾸몄다, 김문수를 이용했다, 이런 식의 글을 올렸는데, 김문수 후보가 이용을 당했든 본인이 그것을 역이용했든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놈이 그놈인 거고 애초에 나와선 안 될 사람들끼리 아기다툼하는 꼴 너무 어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들 하실 것 같습니다. 한간에는 이재명 후보는 내란 잔당 세력 그리고 사법 쿠데타 세력과 싸우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조롱 섞인 목소리도 들립니다. 그럼 한덕수 후보는 누구랑 싸우나요? 글쎄요, 한덕수 후보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일까요? 어쨌든 입만 벌리고 자기 입에 숟가락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이렇게 김문수를
응원할 줄은 몰랐다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할 네네. 정도로 막 그러는데 시간만 끌면 김문수 후보한테 유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예, 그게 대체적인 시각이긴 하죠.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 11일인데 그때까지만 버티면 사실상 한덕수 후보가 그 많은 대선 자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진 사퇴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라서 어쨌든 당무 우선권이 김문수 후보에게 있거든요. 예. 그러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당내에 꽂을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더 해석하자면 비대위 자체를 해체해야 할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에 한덕수 후보와 1대1로 단일화 논의하겠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 입장과는 별개로 오늘 당원 대상 단일화 찬반 투표가 진행된다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향방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군요. 네. 근데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탈탈 털겠다고 하는 김문수 후보 한번 좀 털어 보시겠습니까? 네, 사실 이분이 너무 오랫동안 꾸준하게 욕을 먹어오신 좀 털려오신 분이어가지고 예. 한두 군데 털거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3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김문수라는 인물 한번 시원하게 털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순대입니다. 순대. 네, 김문순대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그 혹시 119 전화했던 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워낙 유명했던 사건이어서 예. 많은 분들 기억하고 계실 거고 또 이번 대선 기간에도 또 꾸준히 좀 회자가 예. 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첫 번째 예.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혹시 영상이 준비되었을까요?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남양주 소방서입니다. 그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여보세요? 예, 무슨 일 때문에요? 그 119 우리 남양주 소방서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름이 누구요? 무슨 때문에 전화 오신 건데요? 다시 봐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요. 네. 전화를 왜 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저 당시가 2011년 김문수 후보가 도지사를 할 때였는데요. 예. 남양주의 한 요양병원에 지인 문병을 갔다고 합니다. 네, 웬일인지는 몰라도 노인 암 환자 이송 체계가 궁금해서 그걸 물어보려고 119에 전화를 했고 그 과정에서 관등 성명을 이제 요구를 한 건데요. 영상 보셨듯이 용건은 말하지 않고 여보쇼 나 김문수인데 뭐 계속 이 말만 반복을 했잖아요. 네. 당연히 받는 입장에 소방관은 이거 장난 전화다 이렇게 예. 판단하고 전화를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인데군요. 그렇죠. 나 김문수인데 근데 왜 꼭 그걸 119에 물어봐야 됩니까? 네, 그게 문제인 거죠. 119는 1분 1초 만에 국민의 생명을 좌우하는 말 그대로 긴급 전화잖아요. 그렇죠.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조카도 네. 아는 문제인데 함부로 전화하면 안 되는 데죠. 그렇죠. 여기는. 예. 만일 도지사로서 정말로 그 이송 체계가 궁금했다면 뭐 사무용 전화, 행정용 전화가 따로 있을 것이고요. 또 보좌관 등을 통해서 적절한 체계를 통해 파악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나 도지사인데 네 이름부터 대라. 계속해서 그렇게 질책하던 모습이 갑질 그리고 권위주의의 상징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요. 그 자체로 밈이 돼서 지금도 김문순대라는 별명이 10년 이상 또 조롱거리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조롱의 대상이 됐군요. 당신 이제 결국 전화 받았던 그 소방관이 징계를 받았다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징계로 전보 조치에 취해졌다가 전보 조치군요. 예. 여론이 너무 악화되니까 예. 곧바로 다시 원상 복귀가 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당시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관 5,000명에게 이 김문수의 통화 내역이 녹음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해서 친절 교육이라는 걸 진행을 했대요. 친절 교육이요. 네, 예. 그래서 소방관 분들은 입장에서는 도지사 목소리 기억했다가 잘 받아라. 그렇죠, 잘 받고 관등 성명 잘 돼야 되겠다 이렇게 좀 느껴졌다라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참 점입가경이네요. 네. 어쨌든 지금까지도 회자될 만큼 큰 사건이었고 예. 그 탓이었는지 그 후에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까지 줄줄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러면 좀 변화가 있어야 할 텐데요. 네, 근데 요즘에 보셔도 예. 좀 별로 그러진 크게 변한 것 같지가 네, 않아요. 애석하지만 바뀌진 않은 것 같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 당시에도 좀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여했던 교인들을 자가격리 위반으로 이제 경찰분들이 연행을 하러
간 현장에 김문수 후보가 같이 동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또 딱 신분증부터 꺼내고 경찰분들 얼굴 앞에 막 흔들면서 나 김문수다. 사람을 뭘로 보냐. 내가 국회의원 3번 했어. 내가 김문수인데 왜 가자고 그러냐 하면서 막 호통친 영상을 예. 심지어 자기 페이스북에 자랑스럽게 그 영상을 올렸어요? 올려서 또 엄청나게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혹시 그 폭삭 소가수다 보셨어요? 봤죠. 복삭 소가수다. 재밌게 네, 봤습니다. 장안의 박보검. 화제잖아요. 예, 예. 네, 거기에 왜 학시 아저씨, 학시 아저씨 나오죠. 예. 네네. 그 학시 아저씨 말이 요즘 유행인데 예. 너 뭐 돼? 학시 학시 이러잖아요. 사실 국회의원 3번 한 게 뭐 그렇게 너 뭐 되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게 호통치고 반말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걸 보면 정말 국회의원보다 그런 국회의원을 둔 국민이 더 부끄럽다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야, 그 학시 아저씨라고 하니까 확 또 와닿네요. 네. 그냥. 네, 다음 키워드는 또 뭡니까? 네, 김문수 탈곡기 두 번째 키워드는 변절 혹은 전향입니다. 지금도 김문수 후보 소개하는 문장에는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이렇게 꼭 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심상정 전 국회의원은 동지로 지내던 시절의 김문수는 전설이었다. 운동권의 황태자이자 하늘 같은 선배였다. 이렇게 회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김창현 원장님도 한때 노동운동 몸담지 예. 않으셨나요? 네, 했었지요. 혹시 그럼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그 시절 뭐 들었던 거나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김문수 당시 이제 우리 김문수 선배라고 많이 불렀는데 당시 노동운동계에서 김문수 그러면 레전드였죠. 상당히 뭐 이론적으로나 또는 그 투쟁이 있어서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죠 당시에. 실제로 존경받는 인물이었나 보네요. 그렇죠. 많은 후배들한테는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던 선배이기도 했습니다. 네, 뭐 심지어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면서도 동지였던 그 당시 심상정 의원이 어디 있는지 불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뭐 당시에다 선호련이라고 하는 단체를 같이 했었으니까 김문수 씨하고 심상정 씨가. 네, 그런 일화도 회자가 되더라고요. 네. 서슬퍼런 박정희, 전두환 시기에 노동운동을 했었던 인물로서 사실 판검사 출신 국회의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산전수전 다 겪은 인물인데 오히려 지금 국힘의 지도부가 너무 김문수 후보를 얕게 좀 얕잡아 본 거 아니냐. 오히려 이 사람이 그 시절을 회고하면 끝까지 버틸 사람이다. 꽃꽃 문수다. 이렇게 네. 또 평가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뭐 이렇게 어찌 보면 이제 홍준표 씨가 페북에도 나오지만 쏘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쏘갔다라는 건데 김문수 씨는 그 경선 과정에서 계속 자기는 단일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표를 얻었는데 이제 막상 되고 나니까 왜 됐으면 이제 나를 밀어줘야지 왜 자꾸 엉뚱하게 얘기하냐 뭐 이런 모습들이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김문수가 갖고 있는 힘이겠죠. 그렇죠. 음. 사실 그걸 두고 좌파식 탈취했다 뭐 이렇게 또 비난을 하긴 하던데 아무튼 이런 혁혁했던 노동운동가 김문수가 1990년대 후반에는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정계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친기업 또 반노동적 입장을 보이더니 이제는 극우 세력의 대표 주자로 거듭났습니다. 물론 정치 환경이 변화하다 보면 운동권에서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왕왕 계시고 또 나이가 들다 보면 이념적으로 보다 온건해지는 게 좀 보통의 일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김문수 후보만큼 극에서 극으로 이동을 한 케이스는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양극단으로 어찌 보면 당시에 아주 굉장히 왼쪽에 있다가 그냥 가장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무슨 계기가 있을까요? 뭐 먼저 그 사람의 변절에 대해서는 1990년대 사회주의의 몰락 그리고 합법 정당 운동을 표방하면서 민중당을 창당했었다가 예. 그게 좀 성과가 좋지 않았었잖아요. 그 실패 이 두 가지 정도가 변절의 계기가 됐다고 세간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의 행보 그러니까 한나라당에 입당을 한다든지 친기업적인 발언들 등은 뭐 소위 말하는 정치적 기회주의 정도로 평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여지는 극우화 행보는 기회주의라고 하기에는 좀 과한 측면이 있고요. 오히려 생존, 정치적 생존을 위한 이념적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에 김문수 후보가 대선 경선 주자였을 때 지지율이 계속 답보 상태였거든요. 예. 이를 두고 한겨레 성한용 선임 기자나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 등은 그 당시 기사를 살펴보면
김문수 후보가 전향 딱지를 다 떼지 못해서 음. 지지율이 답보 상태이다. 아직 빨간색이 덜 빠졌다. 그렇죠. 빨간물이 덜 빠졌다. 전향 이미지를 씻을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예. 했었더라고요. 예. 오랜 시간 동안 잠룡으로 때때로 부상은 해도 최종 후보까지 가기는 어려운 일종의 서자의 서러운 신분으로 오래 살아왔으니 그 이유가 좀 급격한 그죠. 그 신분으로 살아온 이유는 이 전향이라는 굴레가 작용한 게 아니냐 보여집니다. 그렇겠군요. 그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전향자의 비애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향한 사람들은 좀 더 과격해야 되고 또 언제든지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세게 발언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전향 딱지를 떼기 위한 선택으로 극우 세력을 선택하고 또 스스로도 극우화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진보 진영에서는 변절자라고 욕먹고 또 보수 진영에서는 전향자라고 욕먹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해 왔잖아요. 그게 전향자의 비애죠. 그렇죠, 그게. 그렇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김문순대의 흑역사 예. 끝에 선거에 패배했다 말씀 잠시 드렸었는데요. 그 선거가 되게 중요한 기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새누리당의 심장인 대구 수성구 선거였거든요. 대구의 핵심 부에서. 그렇죠. 여기서 무려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김부겸 의원에게 더블 스코어로 대패를 했습니다. 이때 김부겸 의원이 62% 넘게 받았거든요. 그렇죠. 한 25% 가까이 졌을 거예요, 그 그렇죠. 당시에. 예. 더 졌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안방을 내준 것만으로도 정치 인생에는 치명상이었는데 이 이후에는 각자 도생을 위해 살아남기 위해서 뭐든 해야 됐을 거다. 예. 그 선택이 극우 세력과 손잡은 것 거기에 명운을 건 게 아닌가 이렇게 정광훈 보여집니다. 목사님 같은 사람들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손을 잡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선거에서도 극우 세력은 다 김문수 편이다 김문수를 이렇게 지지하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대선 후보로 선출됐으니까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네요. 네, 뭐 그렇다고는 볼 수 있겠죠. 또 심지어 그렇게까지 올라온 자리인데 예. 순순히 한덕수에게 내주고 싶겠냐 그렇지요. 또 이렇게 가늠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금 김문수 후보에게 과거 노동운동 역사는 일종의 스펙이자 스펙이다. 자랑거리, 뭐 액세서리 정도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런 사람을 경사노위 위원장 또 노동부 장관까지 올렸던 이 윤석열 정부 이거 자체가 그 정부가 저지른 또 하나의 사회적 만행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뭐 실제로 가장 반노동적인 사람이 노동부 장관이 되었던 당시에도 임명 당시에도 비판이 많았죠. 네. 가장 먼저 뭐 자살특공대 이야기 이런 일례들이 많은데 제 코너가 20분인데 지금 20분이 다 돼서 뭐 신경 쓰지 말고 하십시오. 괜찮습니까? 네. 부승찬 의원님 보고 싶은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요 반노동 키워드까지만 예.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반노동운동가 이렇게 뽑아봤거든요. 예. 2009년 경기도지사 시절 쌍용 자동차 노조를 향해서 자살특공대라고 비하했던 그 망언을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부적절한 표현을 넘어서 노동자의 절박한 현실에 대한 모욕이자 반인권적인 인식을 드러냈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2009년에 쌍용 자동차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당시에 정규직만 2,600명 넘게 해고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계획이 있었으니까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결정이었다. 이런 비판이 많았고요. 이에 반발한 노조가 77일간 평택공장 점거 파업했었고 그 과정에서 국가폭력에 의한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피해가 쭉 이어졌죠. 네. 쌍용 자동차. 무려 30명에 달하는 노동자 그리고 그 가족분들께서 스트레스성 질환 그리고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뭐 돌아가신 분들 중에는 희망퇴직자나 무급휴직자처럼 해고당하신 분들 외에도 실제 살아남은 분들도 많이 돌아가셨더라고요. 동료의 죽음이나 생활고 또 사회적 이런 폭력을 지켜보면서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근데 노동운동을 했다는 사람이 그래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 동료들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다른 단어도 아니고 자살특공대다 뭐 이런 표현 자체는 아주 큰 문제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노동조합을 일종의 테러 조직화, 예. 과격한 집단,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집단으로 프레이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노동운동 전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확대하고 사회적인 연대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정말 이
극단적인 반노동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례가 또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민주노총은 종북 노조, 심지어 노동절은 좌파 선동의 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이 몸담았던 노동운동에 대한 아주 그 심각한 프레이밍을 걸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원래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인데 그렇게 말입니다. 이거를 비정상적이고 위협적이고 이념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거잖아요. 노동조합 전반에 대한 비하와 혐오를 조장하는 태도였습니다. 심지어 노동절은 우리나라에서만 한 게 아니라 전 세계 심지어 미국에서도 쇠는 명절 아닙니까? 따지자면. 그러니까요. 메이데이. 예. 그렇죠. 국제적인 약속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리더가 한국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 아니겠냐. 그리고 실제로 세계은행이나 IMF 등은 노동권 침해 우려가 있는 나라에 투자나 지원을 할 때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걸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반노동 인식이 단순히 국내 정치적 수사로만 볼 수는 없는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한때의 노동운동가다라는 수식이 이제 더 이상 이분한테는 붙여다니면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지금도 사실 꽃꽃 문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약간 애정어린 그리고 동정이 담긴 시각으로 김문수 씨를 바라보는 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대비되면서요.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내란을 옹호하고 계엄을 옹호했던 내란 동조 공범이라는 거 그리고 극우적인 발언과 이런 망언들로 사회의 후퇴를 선동했던 인물이라는 거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네. 이현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 듣고 바로 부승찬 의원님과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예, 오늘 대담은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날카롭고 담대한 정세부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아, 요즘에 이 분노의 5월이었습니다. 저는 뭐 볼 때마다 내란 세력이 총궐기 했구나 뭐 이런 느낌도 받았고요. 네. 조희대 희대의 판결, 네. 빛의 속도로 5월 1일 날 한덕수 출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결정, 그리고 연이어 또 단일화 협상 뭐 이런 게 쭉쭉쭉 가고 있는데요.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끊임없는 테러 위협.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민주주의 국가 선거하는 거냐? 뭐 이런 내전하자는 거냐?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요즘에 보면 이제 부 의원님 뭐 기자회견이나 대담을 볼 때마다 분노에 찬 표정을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참 뭐라 결기 같다고 할까? 뭐 이런 걸 느꼈는데 최근 심정이 어떻습니까? 오늘 또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공판기일이 이제 고법에서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대선 이후로 6월 18일로 연기를 하고 이제 국민의 요구를 받아 아는 곳이 이제 국회잖아요. 예. 그러라고 이제 국회의원들을 뽑아준 거고 그런 의미에서 참 위임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저 역시도. 그렇죠. 예. 그러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국민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 안을 것인가. 그럼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결기 있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지금 국민을 위해서 싸우고 헌법 정신을 준수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후회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항상 이제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또 예. 그게 카메라에 비치고 카메라로 볼 때는 상당히 쑥스럽고 저런 또 비판도 많이 받거든요. 협박도 그래요? 많이 받고 이제 다른 상대편 어. 지지하시는 분들로부터 이제
너무 국회의원이 뭐 조폭 같다. 조폭 같다 그래요? 뭐 그다음에 뭐 격이 떨어진다. 예. 후회할 것 같아서요. 어떻게 지켜낸 민주주의인데. 그러게요. 네. 또 국민들이 피를 흘려야 되나? 이러려고 국회의원을 뽑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 후회하게 될 것 같아서 미리 막자. 뭐 이런 생각이. 근데 어차피 오늘 이렇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6월 네. 18일로 연기됐다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졌어요. 예. 그래서 뭐 그 점은 굉장히 우리가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 좀 다행스러워졌는데, 예. 근데 이제 이게 약간의 좀 평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조희대 대법원이 아주 빛의 속도로 판결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파기환송 시켜버렸고 유죄 예. 취지로. 예. 그래서 저는 이때 우리 정치 이제 지옥문이 열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도리어 정치가 점점 더 불확실성하게 이게 대선이 날짜 잡혔는데 대통령 선거 제대로 치러질지 네. 후보를 뽑아놨는데 이 후보가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게끔 네. 만드는 것이야말로 이게 엄청난 국가적인 분열을 사법부가 가져와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 개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이 빛의 속도로 이재명 후보 출마 정말 막으려고 사법부가 이러는 거냐에 네. 대한 이제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예. 그래서 이게 다양한 시나리오가 막 다니니까 이제 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스러웠던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희대 사법부가 진행하려고 하던 쿠데타는 실패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나요? 아직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앞으로 이제 당선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사법부 대법원의 어떤 판결이라든지 예. 정치 개입이 계속될 거로 보여져요. 그거를 이제 5월 1일 사법 쿠데타를 통해서 저희는 목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이제 그 정업시장과 예. 관련된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1심, 2심에서 전부 유죄를 받아서 예. 정업시장이 이제 당해 선거에서 예. 당선되는 무효를 예. 1심,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했는데 예. 대법원에서 이제 최종 3심에서 결국은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 예. 그래서 이제 무죄 무죄 취지로.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거든요. 예. 예. 그게 뭐 그 판례를 가지고 2심에서 조각조각 내서 추후에 이 발언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별로 현장별로 다 쪼개서 발언 내용과 질문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2심에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무죄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법원에서 이 판례를 깨요. 그것도 단 9일 만에 이 판례를 본인들이 내린 결론을 또 바뀌어요. 그러면 밑에 하급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하라는 거예요? 거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이 하급심에서는 사실심이잖아요. 예. 사실관계를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법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법률심이잖아요. 예. 즉 말하자면 이 법률의 무죄의 판결에 대한 법률 적용이 잘잘못을 따지는 거잖아요. 이건 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땐 아니다. 그러면 이제 법률심인데 사실심 같이 그냥 이거는 허위사실이다.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대법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것들이 깨졌고 그다음에 뭐 절차적인 정당성 같은 거야. 예. 2일 만에 7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걸 전자문서로 봤다. 그러고 나서 또 말 바꾸기를 하잖아요. 안 읽을 수도 있다. 예. 그다음에 뭐 상고 이유서를 봤다. 예. 그다음에 뭐 재판 연구관이 준 보고서를 봤다. 그러면 상고 이유서에 대한 분석을 했다. 즉 말하자면 이재명 쪽 이제 무죄이기 때문에 상고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검찰 상고 이유서를 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렇죠. 양심적으로 법관은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양심을 버린 거죠. 그 선거법은 원래 또 당선자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그렇죠. 그 공무를 단임해도 되는가를 따지는 건데 예. 그 낙선자를 갖다가 예. 이렇게
사사건건 걸어가지고 다음 선거를 못 나오게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대법원이 예. 그래서 민주당 선대위에서 이제 고발 조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직권남용부터 시작해서 대법원장하고 구인에 대해서 대법관 구인에 대해서 이제 고발 조치를 하는 거죠. 뭐 허위사실 공표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대법관들이 이제 허위사실을 공포함으로써 선거에 개입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대법관들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임명직 공무원이잖아요.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치적 중립성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거는 또 헌법이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헌법이 명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원 조직법이 명시하고 있고 네. 공직선거법에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스스로 어겼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 행위에 대해서 판결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게 히틀러식 법치주의죠. 히틀러가 바이마르 헌법, 예. 우리가 최고의 헌법이라는 예.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잘 적용한 바이마르 헌법을 깨고 자신들만의 법을 만들잖아요. 예. 그 법이 뭐냐면 나치, 즉 말하자면 히틀러를 위한 법이에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래서 이거는 법치주의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법치주의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절대로 국민의 기본권 기본권을 건들면 안 된다는 거죠. 제약해서는 안 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이 유일하게 이 선출직 공무원들을 심판할 수 있는 기회는 선거죠. 선거밖에 없는 그걸 거예요. 지방선거, 그다음에 총선, 대선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위임해준 권력을 잘 사용해라. 못하면 나는 선거를 통해서 당신을 심판하겠다. 그렇죠. 이게 권력자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수직적 책임성이에요. 그렇죠. 이게 선거를 통해서만 나타나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개입을 한 거예요. 국민의 기본권과 선택권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대법원이. 예, 그 대법원이 이게요. 예. 완전 헌정 질서를 유린한 유린하는 거죠. 행위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서 뭐 탄핵 남발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헌재 결정문 중에 탄핵 인용 결정문 중에 저는 정말 감명 깊게 읽은 구절이 명분이 있어요. 있습니까? 명문이 예. 있어요. 뭐, 다른 분들은 놓치는 건데 뭐냐면 윤석열 정부에게는 기회가 있었다. 그게 총선이다. 그래서 이 총선을 통해서 니네가 잘 할 기회가 2년이라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니네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대법관을 탄핵하고 대법원장을 탄핵 소추하는 것은요.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거죠. 그게.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상권 분립에 의해서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건 탄핵 소추밖에 없는 거예요.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하고 헌법을 맞습니다. 유린했기 때문에 이게 탄핵 소추가 100번, 1000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다만 3년 후에 국회의원들은 니네 잘못된 행동이야. 라고 심판을 하면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예, 맞습니다. 결국은 모든 거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네. 국민이 위임해 준 거기 때문에 그거에 그렇죠. 맞춰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땅의 주권자로서 최고의 사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국민이야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선거가 며칠 안 남았는데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를 뽑겠다고 하는데 이 대부분이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최고의 그 힘, 예. 권리 중에 최고의 권리가 이제 선거권을 그 박탈하려고 덤벼들었으니 그렇죠. 그냥 쿠데타라는 말을 사법 할 만한 쿠데타가 거죠. 예. 명확하죠. 근데 그런데 본다면 이게 환송가 서울고법 형사 7부에서 예. 피고인이 대통령 후보인 점을 고려해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예.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첫 재판을 6월 18일로 변경한다 이렇게 오늘 밝혔어요. 네. 그러면서 법원은 내 외부의 어떤 영향에 간섭을 받지 않고 이런 표현을 써요. 네.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겠다. 내 외부의 영향 간섭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이거야말로 뭐 시민들이 투쟁으로 만든 쿠데타 진압이다 이렇게 봐도 그렇죠. 되는 거겠죠. 예, 우리가 늘 이제 어떤 혁명이 일어나거나 그다음에 쿠데타를 제압하는 거는 국민이었죠. 그렇죠. 예. 이번도 고법의 이런 결정, 연기 결정은 결국은 국민의 선택권을 예, 국민의 선택권, 즉 말하자면 폭넓게 봤을 때는 국민의 기본권을 예. 사법부가 제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에 대해서 그거를 이틀 만에 100만 잘못됐다고 해서 이틀 만에 100만이 넘게 서명. 48시간도 안 걸려서 이거는 뭐냐면요. 결국은 국민이 사법부를 갈아엎겠다. 시그널을 준 거 아니에요. 경고를 한 거 아니에요. 경고에 굴복한 거죠. 그리고 잘못을 대법원의 저지른 잘못. 예, 잘못을 인정하는 기일 연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스스로 인정하는. 예, 좋습니다. 이제 뭐 대통령 선거가 이제 코앞에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제 오늘 이 파기환송심 이 연기되면서 이제 요 얘기는 어찌 보면 약간 좀 일단락되는 걸 예, 보여지는데 아직 그거는 이제 이율사 출신은 아니시지만 당 내부에서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 재판은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이제 헌법 84조에 대한 논란이 있죠. 예. 소추권에 대한 소추되지 않는다가. 재임 기간 중에. 예, 예. 이제 사실은 우리는 헌법에 그걸 명문화하고 있잖아요. 미국이나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헌법에 명시가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예. 기소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1심 2심에서 이제 판결을 받고 유죄로 받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되자마자 재판 중지를 하고 공소 기각을 하고 이거를 사법부나 이 검찰이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알아서들 한다. 그거는. 네, 그게 민주주의죠. 예. 근데 우리는 헌법에 명시를 해놓고도 이거를 해석하잖아요.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에서 그런 오늘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국회에서 당선 이후에 재판 중지 뭐 이런 거를 오늘 행안이 통과됐다고 속보가 뜯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예. 참 이게 보통이 우리는 아니네. 예. 민주주의가 깊지 못하다. 예, 민주주의가 깊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했다. 예,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예. 민주주의가 이렇게 깊이 뿌리 내렸으면 계엄도 없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계엄의 공범들인 국민의힘이 저러지도 않았을 알았을 거고 것이고. 이 계엄의 최대 이 보조 역할을 했던 국무총리 또 저렇게 대선에 나오겠다고 속된 말로 깝치지도 않았을 테고. 참. 예? 맞습니다. 김문수 같은 구구 뉴라이트가 예. 국힘의 후보로 되지도 않았을 확정되지도 않았을 텐데. 예. 그러죠. 그러면 뭐 그거는 이제 대통령 선거 마친 다음에 상식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기로 하고요. 그럼 상식적으로 진행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란 세력이 당선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법을 이제 법적 만들고 하는 거겠죠. 안정장치를 만드는 네. 작업들은 저는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또 국민을 믿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들이 예. 자신들이 만드는 대통령을 날리려 들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대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이제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한번 잠깐 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후보로 선출됐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내란으로 망가진 헌정 질서를 더욱 파괴하는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알다시피 국회 본회의장에서 왜 그 서영교 의원이 네. 쿠데타 사과하세요 했을 때 혼자만 사과 안 하죠.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았던 네. 사과하지 않았던 꼴통스러운 사람이 김문수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의 과거로 볼 때 국민의힘은 좀 퇴행의 길로 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정당이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그거를 없어질 것이다. 여실히 보여줬고요.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대선 후보 수락 연설 보셨어요? 예. 이게 그 박근혜의 탄핵, 예. 윤석열의 탄핵을 부인하잖아요. 부인하죠. 사과가 없잖아. 예. 왜 탄핵됐는지 모르겠다고 옹호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예. 이게 국정농단 탄핵, 계엄 탄핵, 내란 탄핵인데 그러니까요. 다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조기 대선이 왜 일어났어요?
그잖아요. 예. 동기를 어디에서 부여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인정 안 하는 후보잖아요. 다른 건 다 차치하든 뭐 김구 선생께서 뭐 국적이 중국이다, 우리 조상이 또 일본 국적이다 이런 건 다 차치하고, 예. 예. 지금 대선 조기 대선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반성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을 후보로 뽑았잖아요. 그랬죠. 예, 뽑았는데 예. 그것으로서 정당으로서 가치를 잃은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입당하는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좀 안타까운 게 뭐 한동훈이나 뭐 홍준표나 잘났다는 건 아니지만 예. 여기서 정당에서 커온 사람, 정당의 이념과 가치 속에서 커온 사람들이고 대선 후보들이잖아요. 그랬죠. 한동훈은 좀 늦게 합류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찌 됐든 그런 사람들이 후보가 안 되고 그냥 나 선거 한번 해볼래. 자유통일당 초대 대표가 그랬죠. 국힘에 입당하고 예. 이건 정당 정치가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는 우리가 배우는 정치학에서 배우는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의 예. 정치가 아닌 거죠. 예전에 뭐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만들 때도 뭐 그렇죠. 당비 네. 한번 안 된 사람 또 네. 데리고 와가지고 대통령. 그러니까 만들었죠. 왜 자꾸 외부 선수들 끌어들여서 사람을 못 키우는 정당이란 소리잖아요. 예, 예. 그래서 후보가 108석까지 갖고 있는데 영남당으로 전략한 이유도 점점, 예. 그런 거거든요. 리더를 키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이게 어떤 그 국민의힘당의 어떤 이념과 가치를 존중하는 합리적 보수에 근거한 리더들이 아니라 예. 완전히 별개 별종들이 들어오는 거죠. 김진 말만 따르면 갈라파스 섬에 예 거기에 늙은 거북이 예 이런 예. 표현까지 쓰는데 그러니까요. 더 그런- 이상 진화하지 못하는. 예 진화하지 못하는 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행이 길로 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국민의힘 입당할 때 녹취록이 까졌잖아요. 아, 국민의힘 당을 내가 가서 뽀개버려. 네, 뽀개버리겠다 그랬죠. 근데 아, 자기 말한 대로는 하네요. 예, 말한 대로 약속 하나 지킨 게 그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덕수 후보 얘기를 하나 넘어가 볼게요. 예. 빅텐트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가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마자 이제 단일화를 들고 나왔어요. 근데 저는 사실 한덕수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예. 후한무치한 사람인데 예. 내란에 동조한 사람이고 미국에 아부하려고 국익 다 팔아먹는 예.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한덕수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신다면. 글쎄요, 이게 공무원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박지원 의원의 표현대로 그대로 해볼게요. 어떻게 표현했지요? 뱀장어에 참기름 발라놓은 사람. 뱀장어 머리에 참기름 발라놓은 사람. 뱀장어도 미끄러운데 거기다 참기름까지 바르면 예. 아주 미끄럽겠네. 네, 그리고 이게 책임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예. 책임성인데 국가 수반으로서의 갖춰야 할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뭐 도덕성도 있지만 책임성이라고 봐요. 그래서 계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22년에 페루 비슷한 시기죠. 22년 12월에 페루 카스티오 정권에 이제 쿠데타가 있었잖아요. 그때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사의 표명했어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야 되고 제가 이제 국조특위 있으면서 한덕수한테 질문을 몇 개 던졌잖아요. 국무회의가 정상적이었냐? 그래서 비정상적이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계엄 선포문은 봤냐? 나중에 보니까 양복 뒷주머니에 있더라. 그 다음에 사후에 부사하잖아. 그러니까 저 국무회의 심의한 내용 부사하게끔 됐잖아요. 그거를 12월 5일 날인가 뭐 합니다. 부서를 사후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동조자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피의자로 됐잖아. 피의자 신분이잖아요. 계엄의 피의자, 내란의 피의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책임성이 이게 총리하면서도 책임성이 결여됐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미국 네. 딜. 예? 재무장관이 왜 그런 얘기를 미국의 그러니까요.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했죠. 도대체가 지금 서두르지도 않아도 될 그 협상을 관세 협상을 막 한국은 나서서 네. 정권이 내일 모레 새로 뽑히는데도 그 새로 뽑힌 정부가 충분히 협상해도 되는데 네. 자기가 나서서 협상을 하려 한다.
아마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죠. 원래 베센트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안 이거는 쓰죠. 외교적 결례잖아요. 그래 결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썼다라는 건 뭐냐면 한덕수 정부하고는 협상 자체가 못할 것 같다. 이 협상이 깨질 것 같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너는 못 믿겠다라는 이 반어적 표현이라고 그렇죠. 할까? 역설적 표현이 예. 그거라고 보여줘요. 안 그러면 예. 한국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데 지금 그런 한덕수가 후보로 되자마자 예. 이제 국민의힘의 그 후보로 돼 있는 김문수 후보가 좀 화가 무척 많이 났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국민의힘 후보인데 이 당 지도부들이 자기를 밀어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단일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되게끔 움직여야 되는 게 그 당이 해야 될 공당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전부 다 한덕수 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니까 김문수 후보가 네. 이제 화를 많이 냈는데 요즘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 친구들이 그래요. 내가 살면서 내가 김문수를 내가 이렇게 응원하려는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좀 제가 봐도 화가 날 것 같은데 점입 가경이잖아요. 한마디로 예, 싸움판이 된 건데 예. 어떻습니까? 이 싸움의 결말이 어떻게 날 것 같아요? 이게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칼럼 오늘 칼럼을 보니까 이게 단일화가 아닌 이 뭐랄까 후보 교체 그걸 원했던 것 같죠? 그 표현을 썼어요. 조선일보로 후보 교체. 기억하는데 야 이거는 단일화가 아니라 어. 후보 교체다. 후보를 정해놓고 그냥 김문수 후보는 그냥 잘할 것 같으니까 네. 예, 이런 건데 사실은 저는 오늘 한덕수랑 만난다고 하잖아요. 한덕수랑 만나는데 다양한 방식이 있죠. 예,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뭐냐면 김문수 입장에서 이제 한덕수가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에 들어오고 하면서 한덕수가 중도 확장이 있었더라면 어떤 게 됐든 단일화를 여론조사가 되든 뭐가 되든 한덕수에 끌려갔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여론조사에서 중도는 오히려 빠져요. 빠지고 그러니까 점점 지지율이 떨어져. 그리고 둘만에서 국힘과 무당층, 국힘을 지지하는 무당층의 이 표심은 비슷해요. 그다음에 어떤 거는 또 김문수가 앞서. 그러면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지도부는 한덕수로 교체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근데 이제 김문수가 이걸 보니 아 좋다. 내가 단일화를 할 수 있는데 네. 시간과 돈, 조직이 다 자기 편이잖아요. 시간만 지금 끌면 된다 이제 이렇게 보면. 지도부가 저러든 말든 결국은 자기는 56% 이상의 이 당원과 무당층의 그렇죠. 지지를 받아서 국민의힘 후보로 된 됐고 건데. 그냥 모든 선거 자금 법정 선거 비용 588억 원은 나에게서 쓰여지는 거죠. 그렇죠. 쓰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지도부는 뭐 배신이라는 얘기를 하죠. 사무총장 장동혁 의원으로 이제 지정해서 발표했는데 거기다가 협박을 하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야 한덕수로 다니라. 그다음에 전국위원회랑 전당대회 하는데 그 대선 후보하고 얘기를 안 하면 완전 당원 이규잖아요. 당원 이규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그거를 또 입장 자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는 국민의힘당 대선 후보 취급을 못 받고 있다. 못 받고 있다. 인정을 못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홍준표가 한마디 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네. 이 저기, 홍준표가 아주 세게 얘기했죠. 네, 자기도 사실 후보로 나왔다가 네. 입고를 당했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할 생각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단일화를 하는데 야 너랑 나랑 지지율 차이도 안 나고 그다음에 둘이 붙여놔도 중도층 붙지도 않고 그냥 우리 시너지도 없어. 집토끼끼리 나눠 먹는 건데 만일 둘이 합쳐해서 중도층이라도 막 한덕수가 올라오고 하면 내 양보할 텐데 그게 아니지 않냐. 그럼 정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너 그럴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덕수 캠프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김문수 캠프에서 예의를 갖춘 퇴진을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DJP 연합 모델을 갖고 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의를 갖춘다는 거는 야 네가 원하는 거 일정 부분 들어줄게. 내가 뭐가 되면.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는 아주 저기 그 멋있게
죽어라. 예. 멋있게 죽고 자기를 도와라. 이제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괴로운 게요. 자, 단일화를 11일 이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왜 그거냐면 돈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11일 이전에 김문수가 이제 국민의힘당 후보로 등록을 하고 정식 등록을 하고 무소속으로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후에 단일화가 됐어. 그러면 국민의힘당에서 이 선거 자금을 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돌려받는 조건으로. 그러니까요. 근데 한덕수가 떨어졌는데 돌려주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11일까지 무조건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예, 그리고 이게 국힘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완전히 이건 시나리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대법 판결도 다 연결된 한덕수로 가는 만들려고 하는 시나리오를 시나리오가 짰는데. 있고 예. 한덕수는 지금 속된 말로 똥줄이 타는 그러니까요. 입장이죠. 조직 없죠, 돈 없죠. 돈도 없지. 그다음에 11일 날 이게 김문수 후보가 덜컥 등록해 버리면 이제 완전 끝나는 게임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더 못 가. 음. 반기문은 머리라도 똑똑하니까 일찍 접은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거 무소속이나 이렇게 갔을 때는 나 돈도 없고 조직도 없는데 어떻게 버텨? 내 개인 돈을 갖다 박아야 되는데. 아까 이게 우리 첫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김문수에 대해서 탈탈 터는 시간을 한 가졌는데 아 김문수는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도 한때 노동운동을 했고 하는 자기의 그 결기를 가지고 있다. 뭐 꽃꽃 문수 뭐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쉽게 잡은 이거를 갖다가 한독수를 위해서 꽃길을 열어주는 역할이라고 자기는 보지 않았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 이거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왜 처음부터 한덕수를 꽂아놓고 이 프로그램을 짰을까요? 그게 이제 윤석열의 저는 오다라고 봐요. 윤석열의 오다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설명이 되네. 솔직히 김문수와 윤석열은 예. 이게 네트워크 그러니까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한덕수는 윤석열 사람이다. 한덕수는 완전 윤석열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윤석열을 그래서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 오해 이렇게 이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런 판결을 내린 거는 결국은 조이대도 윤석열 사람이고. 네. 아니 그래서 그 결국은 윤석열로 돌아오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하나 시나리오로 이제 돌아오는 건데 이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을 때 국민들이 수긍할 줄 알았지. 근데 더 지지율이 올라가 버린다. 난리가 났죠. 그거. 네. 그래서 이 대법원의 판단하고는 너무 다르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심을 모르니까 이 짓을 하는 거죠. 여기서 삐끗거리니까 밑에는 당연히 난리가 나버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주 그냥 전체적인 시나리오의 그 감독이 누구였던 게 이제 좀 정확하게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지금 근데 요건 이제 다른 얘기도 하지만 또 맞는데 이 좀 빅텐트 얘기를 하면서 자꾸 이 개헌을 매개로 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한덕수가 되고 나자마자 제 후보 되자마자 만나러 간 사람이 헌정의 정대철 맞습니다. 회장을 만나러 갔고 또 이낙연 또 민주당의 전 대표를 또 만나러 가서 손도 잡고 뭐 손학규도 만나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들이 만나면서 얘기하는 그 개헌은 도대체 무슨 개헌이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논리와 명분에 가장 앞설 만한 무슨 이슈가 있습니까? 개헌에서 지금? 이게 이들이 원하는 건 권력구조 개헌이죠. 권력구조. 대통령제를 나눠먹기. 뭐 내각제로 간다든지 뭐 아니면 뭐 중임제로 간다든지 뭐 그 홍준표 전 후보가 주장했던 상하원제로 간다든지 그래서 이 권력구조 개헌은 뭘로 연결되냐면요. 기득권 보호예요. 기득권 보호하고 서로 나눠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체제를 유지하는데 이재명 후보의 이 인연과는 개헌 인연과는 맞지 않는 거죠. 이재명 후보의 개헌은 5.18.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 이게 우선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개헌이 되는데 국민들이 관심은 그쪽에 가 있죠, 사실은. 결국은 자기들 기득권 세력들까지 끼리 계엄이라는 구심점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국민의 기본권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이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개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빠져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빠져 있어요. 3분의 2 이상 찬성인데 개헌을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개헌을 구심점으로 하고는 있는데 예. 변수 자체가 너무 커요. 내란이라는 조기 종식의 조기 대선의 변수였던 내란이 너무 크다 보니까 개헌도 결국은 내란 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논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 안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법원의 어떤 판단이 나오든 간에 말이죠. 예. 제가 이제 이 한덕수하고 김문수가 단일화가 되든 말든 제가 볼 때는 뭐 이 별로 대세에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를 보면 그런 것을 막 당에서 알아서들 하시고 하면서 아니 전국을 다니면서 유세를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꾸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이야기가 있어서 네. 약간씩 이제 걱정이 되던데 네. 뭐 어떤 수준의 테러 위협이 있나요? 정말 많이 위험해요? 대책은 있나요? 이게 실질적으로 봤을 땐 예. 이재명 제거 작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번 이제 이미- 계엄을 통해서 1차 작전이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죠. 예, 그리고 실제 예. 물리적으로도 예, 한번 물리적 칼을 테러가 맞았잖아요. 예. 우선 있었고 예. 그만큼 이제 다음 차기 대통령에 대한 가능성이 제일 높고 이분이 된다면 기득권 세력을 타파하려는 개혁 정책을 많이 할 거예요. 두려움이 크군요. 그냥. 마치 정조처럼. 예. 예. 그래서 그거를 많이 할 테니까 그 이제 물리적인 테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계엄을 통한 이재명 제거 작전이 있었고 사법을 통한 이제 이 제거 작전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물리적 방법 하나가 남아 있는 거죠. 물론 사법에 대한 거는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노출 빈도가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정보사 출신의 오비가 이제 러시아 사제총을 이용한 테러 경고 문자도 저도 받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민주당 선대위에서 이제 경청 투어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사전 답사하고 동선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원들이 1차적으로 그러니까 둘러싸고 네, 둘러싸고 뒤에 이제 시민들이 붙게끔 하고 그래서 확인 안 된 사람은 접촉이 안 되게끔 하고 그다음에 그거 아울러서 이제 촉수거리라고 그러죠. 경찰 경우가 촉수거리 경우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국민들이 아쉽고 섭섭하겠지만 최대한 이재명 후보와의 거리를 조금이라도 더 넓혀주고 국민들 스스로 이제 펜스를 만들어주는 역할들 이런 것들이 좀 국민들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네, 예, 제가 예. 보니까 그때도 이 목 맞았을 때도 이게 사실 살짝 빗나가서 그렇지 굉장히 위험한 그렇죠, 테러를 당했었고 네.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 후보 네. 기간에 총도 귀에 네. 맞아가지고 네. 아주 살아났는데 이게 지금 이 곳곳에서 테러가 벌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는 굉장히 등한시하면 안 될 그렇죠. 정보이고 네. 그래서 정말로 국민들이 보호해줘야 된다. 경호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접촉을 금지하고 예.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자발적으로 오늘 이 같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예, 예, 말씀을 드리고요. 예. 어떤 분이 그 의원님 참 든든하시네요 이런 말씀을 하면서 또 어떤 분은 정조는 너무 먼저 빨리 갔어요. 뭐 자 국방 이슈로 한번 넘어갈게요. 네, 예, 이제 사실 부 의원님이 국방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요즘에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차기 정권이 들어서면 대통령이 가장 풀어야 될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 한미 간의 작전 계획 2022가 이제 서명됐어요 작년에.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주일 미군하고 주한 미군 기지에 뭐 B-1B 랜서라든지 F-16, F-35가 배치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이 대중국 전쟁 기지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네. 유사시에는 일본 자위대도 한반도 진출을 걱정되고 있고 한미연합훈련도 과거처럼 북을 상대로 북을 이렇게 남침 대비 시나리오가 아니고 이제 전장을 통합해서 그야말로 큰 틀에서의 그
중국과의 전쟁이나 이런 것에 맞는 글로벌한 작전망을 짜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게 한미일이 이제 완벽한 동맹 수준으로 격상돼 가는가 보다. 그럼 그건 적이 이제 중국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가는 것은 한반도에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면 이 문제는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내란 조기 대선 때문에 상당히 등한시되지만 그러니까요.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미국과 이제 미 국방부 장관과 그다음에 일본 나카타니 겐이 예. 3월 30날 일본에서 만나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하나의 전장. 그러니까요. 이거를 나카타니 겐이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이게 한반도를 포함한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하나의 하나의 전장이다. 전장으로 만들 것을 제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나카테니 겐이 얼마나 위험한 방위상이냐면요. 예.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민구 장관하고 그때 이제 평화헌법 9조. 그래서 집단적 자위권을 예. 행사할 수 있다고 헌법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가기 결정을 이뤄내요. 일본의 헌법을 평화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네, 9조 1, 2항. 이게 군대 보유도 안 되고 예. 전쟁도 할 수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방어 무기들만 이 일본은 예. 자위대는 갖추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아베 정부에서 우리의 위협이 된다면 타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평화헌법 1, 2조를 해석하는 거예요. 자위권. 해석하는 거죠. 예. 네, 해석해서 가기 결정을 통해서 땅땅땅 두들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평화헌법 해석은 어디를 목적으로 하겠습니까? 북한에 대한 공격을 목적으로 한 거예요. 북한에 대한 공격을 목적으로 했는데 이게 나카테니 괜히 주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한민구 장관이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항의를 합니다. 나카테니 겐한테 자 북한을 공격할 때는 최소한 한국의 동의를 받아라.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한반도 영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한반도 3조가 규정하고 있는 한반도 영토에서의 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우리 영토에 대한 공격이잖아요. 북측 지역이지만 헌법상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거나 승인을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나카테니 겐이 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노 땡큐 그랬군요. 북한은 니네는 하나의 국가로 보지만 우리는 하나의 국가로 보지 않는다. 타국이다. 다른 국가다. 국제사회도 그렇게 본다. 그래서 니네 동의 필요 없다. 그랬던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하나의 전장을 이 사람의 구상으로 내건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자연스럽게 한국은 이 하나의 전장에서 한미가 동맹이잖아요. 하나의 전장에서 연루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대만 문제, 그렇죠. 일본 문제 할 거 없이 다 같이. 필리핀 문제까지 뭐 이 전장으로 설정한 구역 내에서는 한국은 그냥 자동적으로 끌려 들어가는 연루라고 그러죠. 예. 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를 지금 대선 후보들이 얘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엉뚱한 데다가 지금 힘을 다 쏟게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예. 하나의 전장에 우리가 편입이 되면 정말 위험해지는 거죠. 이게 지휘 체계도 하나가 될 테고요. 그러니까요. 자연스럽게 딸려 들어갈 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일본의 한반도 진출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위대 진출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꼴을 우리가 보게 네, 되는 이제 거죠. 뭐 동해에서 일본의 훈련을 그냥 수시로 보게 될 거고 예.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밖에서는 급박하게 그러니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는 그냥 뭐 엉뚱한 일로 지금 이런 재판을 하니만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작전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작전 계획도 보면 이 작전 계획은요. 제가 대변인할 때 한미 이 안보 연례 회의에서 예. 지금 전장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작전 계획은 업데이트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업데이트 되고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업데이트된 작전 계획은 5015. 예,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무력화가 고도화 완성이 안 됐을 때지만 예. 그 이후에 2017년에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을 공식 했죠. 예. 선언한 때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핵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핵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이런 작전 계획들이 많이 반영된 거죠. 그게 2022군요. 예, 2022입니다.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합의가 돼서 그랬군요. 예, 예. 22년까지 끌고 온 거죠. 예. 이제 이런 것이 실제로 지금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문제인데 지금 너무 지금 국민들의 관심을 엉뚱하게 좀 호도되고 있다 싶은데 부 의원님이 보실 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좀 슬기롭게 잘 풀까요? 저는 풀 수 있다고 봐요. 아, 그럴까요? 이게 하나의 전장은 완전히 낙하산이 걘 자체가 이제 구구 성향의 방위상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미국이 이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트럼프 2기 들어와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을 발표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최대 위협을 중국으로 보고 이 중국에 대해서 이 1순위에 두고 북한 문제라든지 일본 다 후순위로 밀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2016년도에 사드만 하더라도 중국이 한한령 때문에 우리가 2016년 7월인가부터 3년 동안 손해만 21조에 달한다고 경제적 손실액이 21조. 그러면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경제는 완전히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라는 거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미국의 임시 국방 전략 지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주한미군이 있잖아요. 네.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공격도 대비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고요. 상당히 이재명 후보께서는 안보에 있어서도 실용적인 관점을 갖고 있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제 한미 동맹과 관련돼서 우리 한미 FTA라든지 이라크 파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건 전략적인 선택이었고 그 외적으로 다른 것들을 막아내는 그런 실용주의적인 한미 노선을 표방했거든요. 예. 그런 전례도 있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보다 한 단계 더 네, 업그레이드된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충분히 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극복해낼 것이다.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네. 이제 하나만 좀 더 그 이재명 네. 후보의 과제 같기도 한데요. 예. 그 지난달 28일 날 캐나다 총선에서 마크 카니 총리가 이끄는 그 캐나다 자유당이요 보수당을 누리고 승리했는데 그 이슈가 트럼프가 관세를 캐나다에 많이 매기고 또 합병하겠다 51번째 주를 만들겠다 막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한 사람이 승리했어요. 총리가 됐죠. 예. 뿐만 아니라 5월 3일 며칠 전이잖아요. 호주 선거에서도 보면은 이제 호주 노동당이 지지율에서 되게 밀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이제 철강, 알루미늄의 고율 관세 부과한다 이렇게 하고 상호 관세 또 10% 이상 때린다고 하니까 여론이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 여기서 이제 강하게 미국에 대항해서 우리 국익을 지키겠다고 한 정부가 또 당선이 된 거잖아요. 네. 호주 노동에 승리했어요. 네. 이걸 보니까 캐나다와 호주 하면은 아주 알아주는 미국의 최고 우방국들이란 말입니다. 그 이제 파이브 아이즈라는 그렇죠. 표현을 예, 쓰잖아요. 파이브 아이즈에 들어가는 정보까지 예. 위성 정보, 정보까지 다 그다음에 주고받는 SI 예, 특수 정보까지 다 주고받는 공유가 국가들. 예, 예. 서로 신뢰하는 국가들이잖아요. 호주는 또 뭐 쿼드에도 들어가 있는. 예,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을 또 주고 받았고, 예. 예. 그 정도로 가까운 미국 최고의 우방국들이 그 지도자들이 반미기치로 선거 승리를 거머쥐는 모습이 이게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지금 사실 우리가 미국의 관세라든지 방위비 분담금 이르기까지 미국의 강한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로 한 리더십은 어떤 모습이냐. 예. 이재명 후보가 이 난국을 어떻게 미국과 협상해서 풀어나갈 수 있겠는가.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이죠.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이제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일본조차도 그러잖아요. 일본조차도 이시다 정부도 보면은 일본도
아베 정부는 막 골프 치면서 넘어지는 액션까지 취해가면서 완전히 트럼프에게 올인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 이시바 정부는 좀 다르게 행동을 하잖아요. 시간을 더 두고 지켜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맞설 건 강하게 맞서겠다고 하고, 그래서 미국은 미국으로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국제적 규범들, 응? 그냥 뭐 가트 체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WTO까지 오고 이런 것들을 다 미국이 만들었잖아요. 그다음에 NPT 안보도 마찬가지고 전부 미국이 들어가서 이제 국제 규범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모든 걸 만들어냈어요. 세계 질서를 이게 정립해가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하다못해 동구권까지도 다 끌어들이면서 했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위기에서는 이걸 다 깼죠. 다 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트럼프 정부가 뭐 유신까지 하면서 뭐 삼성까지 하선하고 막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 보면 알겠지만 뭐 주식 시장이 출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머스크 일론 머스크의 주식도 이제 71%나 빠지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지지가 이제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 사람들을 이용해서 표심을 얻어서 당선됐지만 되고 나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드네. 물가가 막 올라가네. 인플레이션이 이 자제되는 게 아니라 더 관세를 그렇게 때리면 당연히 올라가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고 100원이면 샀던 걸 1,000원 줘야 되고 그렇죠. 막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세금이 자꾸 그러다 묻어서 보니까 나오는데. 캐나다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미국의 국내 사정을 안 받겠습니까? 그렇죠. 트럼프의 지지율을 안 받겠어요? 미국의 경제 상황을 안 받겠어요?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느냐? 끌 수 있는 시간은 결국은 트럼프 해봐야 2년이면 레임덕 옵니다. 트럼프 그렇죠. 정부 예. 4년인데 중간 선거하게 되니까. 중간 선거 끝나면 레임덕 옵니다. 그 딱 4년밖에 안 남았어요. 재선 이제 중임도 아니에요. 안 지난번에 되죠. 예. 했으니까 내년 그래- 연말까지라고 봐야죠. 예. 2년만 잘 버티. 이제 2년도 안 남았지만 네. 잘 버티면 이제 트럼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막 고발도 이루어지고 막 우리랑 똑같이 막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고발하듯이 막 일어나고 이런 상황들이 미국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고 뭐 하버드 뭐 대학가에서는 막 총궐기 대회를 하고 있고 이런 그러니까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뭐 캐나다 사례가 됐건 멕시코 사례가 됐건 호주 사례가 됐건 이거를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고 각 국가들의 관세 협상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갖고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미국이 어떤 순간에 양보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종합적으로 민주당에서 이제 정책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재명 대표께서 당선이 되겠지만 되시면 또 바로바로 이런 액션들 이 나올 거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말 예. 잘 뽑았다. 예. 좋습니다. 아주 이 대답을 이제 마치려 하는데요. 예. 워낙 까다롭고 쉽지 않은 주제들을 너무 편하게 정리해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뭐 마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덧붙일 거 있습니까? 짧게 30초 멘트. 이제 결국 국민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하고 있고요. 그런 이 정치권에서 제 역할을 못한 거에 대해서 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요구를 받들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진짜 훌륭한 리더를 우리 국가 수반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예. 대통령 선거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는 갈수록 상식의 선을 넘어서고 있고요. 사법적으로 쿠데타에 가까운 판결, 물리적인 테러 위협, 또 정치적으로 모든 반 이재명파의 결집, 또 국민의힘과 한덕수의 단일화도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신을 많이 바짝 차려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거침없이 소신을 밝혀주신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